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 주부터 특수학교와 보건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4월부터 시작됩니다. 4월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낀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소견 없이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14개 나라는 성명을 내고 조사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정부가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혈전증 의심 환자가 31명으로 늘었기 때문인데 주로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들에게 의심 사례가 집중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뉴바이오로직스의 백영옥 대표이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33일간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69%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30일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28,407명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85만 2,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 3월 우선 접종 대상자의 69.1% 수준입니다.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1.64%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90건 늘었으며 사망 신고는 4건 늘어 누적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 경련 등 신경계 이상이나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신고는 3건이 각각 늘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부터 특수학교 교사와 보건교사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 회복의 여정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등교 수업 확대 이후에 한 달 동안 다행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학교 밖에서 감염되는 학생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바꿨다는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서만 전국 360여 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환자 480명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0만 명에 대해 매달 한 차례씩 PCR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보육교직원은 이와 함께 4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등 15,000명이 우선 대상이며 전체 보육교직원은 2분기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낄 경우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소견서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맞은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 또는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등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들도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한 해외 출장을 앞둔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인 백신 접종 신청이 지난 17일부터 8일 동안 모두 6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확정되면 4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 이유로 역학적 위험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국가로 출장이 예정된 경우 심사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국내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공식적인 자료 제출 및 검토 진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전날 우리 정부가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한 러시아의 항코로나 바이러스 의약품 등록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달 브리핑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 질문에 여러 백신의 대안으로 가능성 있는 대상으로 검토하는 단계고 구체적인 계약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소와 바이오 에너지 등 10대 핵심 기술을 선별하고 모든 부처가 나서서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34톤급 대형 수소 전기 트럭이 수출 전용 항구로 들어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형 수소 전기 트럭입니다. 대형 트럭에서 승용차까지 국내 수소차 생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소 생산 유통 등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전략은 수소를 비롯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대체할 태양광과 풍력, 수소, 바이오 에너지 관련 기술이 집중 육성됩니다. 또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철광과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에서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산업 현장에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 기술과 기술 확보 전략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는 모든 부처가 뛰어듭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탄소 저감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맞춤형 연구 개발에 정부가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실제 기술이 이제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여러 부처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번 전략을 만들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에 이제 요구를 해서 정부는 또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확대와 인센티브 도입 등의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2월 산업 생산이 2.1% 늘어난 반면 소비는 0.8%, 설비 투자는 2.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화학제품 생산이 늘고 숙박과 음식점, 운수, 창고업 등이 증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코로나19 사태로 늘었던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며 2.5% 감소해서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2포인트 상승해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 광고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지상파 중간 광고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간 광고로 인한 시청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령상 중간 광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보도나 어린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간 광고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시청 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해 가상 간접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4차 유행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30일 하루 50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체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4차 유행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보이면서 300~400명대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재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 3차 유행이 종료되었다고 보기에는 그동안 신규 확진자 규모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유행의 재확산이냐, 4차 유행의 새로운 시작이냐라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4차 유행의 전조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의 전파 양상에 대한 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일 현재 재확산 조짐의 원인이 그동안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내 전파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의 재확산 조짐이 4차 유행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지금의 재확산 조짐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의 방역 조치를 기본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유행의 시작인데 적절하게 초기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3차 유행의 정점을 능가하는 대규모 확산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서울 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40일 만에 가장 많은 158명을 기록했는데요. 주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 단계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물론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본 방역 수칙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그러니까 기본 방역 수칙 강화 조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방역 조치 완화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확산 조짐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의 전파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4월부터는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해외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데 백신을 맞았더라도 출장 가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을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물론 백신을 안 맞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여전히 감염의 우려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은 100% 원천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비변이 바이러스 대비 그 효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치 백신 여권처럼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온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검역이나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만일 완화를 하게 되면 해외 여행자들을 통한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리고 또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궁여지책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의 백신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입 일정이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얼마 전에 8주에서 10주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2차 접종 물량을 1차에 사용을 하게 되고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물량이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 기존 10주인 1, 2차 접종 간격을 최대 12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그러면 반드시 12주 이내에는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2차 접종 시점까지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은 없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도입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2차 물량을 1차에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 2차 접종 간격이 12주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따라서 12주 이내에는 2차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접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백신 공급 일정이 일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정부가 예정된 백신 도입 일정대로 백신을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보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4개국이 우려 성명을 냈는데요. 코로나19 기원 밝혀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밝히는 부분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신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밝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최초 환자가 발생한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라고 확정될 경우 국가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제조사팀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심지어 협조가 아니라 원자료나 시료에 대한 접근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협조 없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밝히는 문제는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협조하지 않을 걸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기가 이어지는 사이에 혹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코로나19 기원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막 공개됐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중국 측의 비협조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미일 등 14개국은 조사의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WHO의 중국 우한 현지 조사가 끝난 지 48일 만에 공개된 방대한 보고서는 본문만 120페이지에 달합니다. This is only a first start. We'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of this very complex set of studies that need to be conducted, and we have pointed to many additional studies. 보고서는 중간 동물 숙주 전파설 등 4가지 가설을 제시했지만 결정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동조사 보고서는 새로운 세부 협력 사항들로 넘쳐나지만 심오한 통찰력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AP통신도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며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비협조를 꾸준히 의심해온 미국은 조사팀이 권고한 추가 연구에 대해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력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Where we did not have full access to all the raw data, we wanted
that has been put as a recommendation for future studies. 조사팀의 보고서 발표가 계속 지연된 점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WHO는 요약 보고서가 2월 중순에 먼저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3월 중순 최종 보고서와 함께 발간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보고서는 결국 이제야 공개됐지만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조사팀의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과 영국, 호주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 기원 조사의 지연과 원자료 접근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기원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WHO의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면서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 일본 등 14개국도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근원에 대한 국제 전문가의 연구가 지연되고 완전한 원자료와 샘플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번 보고서가 유용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중국 현지 조사가 지연되고 샘플과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 점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개방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WHO에 협조했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행위는 협력을 방해하고 방역 노력을 파괴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29일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를 6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지난 24일에 8만 6천여 명보다는 적지만 주말을 거친 뒤 통상 확진자 수가 적은 월요일의 수치로는 지난달 8일 9만 300여 명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일주일 전인 22일에는 5만 1천여 명, 2주일 전에는 5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CNN도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천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CNN 방송은 에사 허킨스 아칸소 주지사가 현지 시각 30일부터 백신 접종 자격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50개 주 전체가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알래스카,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14개 주가 백신 접종 문턱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낮췄습니다. 또 나머지 주 대부분도 5월로 잡았던 계획을 4월로 앞당기는 등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리건과 워싱턴,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은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초저온 유통 부담을 덜어줄 동결건조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이자가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동결건조 버전을 18세에서 55세 성인들을 상대로 시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동결건조 버전이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루 형태로 된 동결건조 백신은 접종 전에 희석물질과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서 유통과 보급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미넨시는 60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베를린시는 부작용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60세 미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ir Personen, egal ob Frauen oder Männer, unter 60 erst einmal nicht mit AstraZeneca impfen.
인근 브란덴부르크주와 뮌헨시도 이날부터 60세 미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정맥동 혈전증 의심 사례가 31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31명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과 중년 여성들이었고 2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는데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산하 예방접종위원회는 60세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캐나다는 유럽의 예를 이유로 55세 미만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A rare but very serious side effect has been seen primarily in young women in Europe. 독일의 이번 결정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백신 보급 확대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약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약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데 이어 29일에는 약사 단체와 공동으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국에서의 백신 접종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호주의 코로나19 환자 3명 중 1명은 감염 후 8개월이 지나도 일부 증상이 남아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 자체 검사서에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확진된 81명 중 32%는 감염 후 약 8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19%는 피로감, 호흡곤란, 흉부 압박 증상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달리 박사는 장기 코로나19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노년층이라고 더 위험한 건 아니지만 감염 4개월 후 진단과 8개월 후 진단 사이에 뚜렷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아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참사 이후에도 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향한 폭력 행위가 끊이질 않자 미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담기구를 만들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중심가 맨하탄의 건물 앞, 흑인 남성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시아계 60대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립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3차례나 더 강하게 내려 찍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보안 요원은 말릴 생각은 않고 출입문을 닫아버립니다. Damn it, I am so sick of standing here demanding something to be done for my people. She is lying in the hospital right now. We don't know who she is. We don't know how to help her. 같은 뉴욕의 지하철 안,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남성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급기야 쓰러진 남성의 목까지 조릅니다. 하지만 역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악관은 애틀랜타 참사 이후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질 않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산하에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며 잘못된 공격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versation we had today with the AAPI leaders and that we're hearing all across the country is that hate and violence often hide in plain sight. It's often met with silence.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전담팀은 앞으로 몇 주간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군부에 맞서 힘을 합치기로 선언하면서 반군부 무장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30일 서부 라카인주에 있는 강력한 아라칸군을 포함한 3개 무장단체는 군부의 살인이 멈추지 않는다면 반군부 세력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군부를 피해서 은신해 있는 여권 인사들은 4월 1일 소수민족 지도자가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소수민족과 시민사회 지도자와 함께 임시연방헌법을 마련 중이고 정부군에 대적할 연방군 창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의 보안 분석가 앤서니 데이비스는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보유한 병력을 합치면 7만 5천 명에 달할 거라며 만일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진다면 35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 정부군과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거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 결정만 내리면 24시간 내에 상당수의 교민이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특별기나 군수송기를 투입할 예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지 공관이 교민사회와 매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철수가 필요한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폭력 방지, 민주질서 회복, 구금자 석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1차 제재에 이어 필요하면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66%로 식약 처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80%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백신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방역 당국이 믿음을 줄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토종 백신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유바이오로직스의 배경옥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선 회사 이름 어떤 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유바이오로직스 어떤 뜻인가요? 예, 저희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는 유와 바이오와 로직스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유는 좋은, 진짜의 이런 뜻이고요. 바이오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로직스는 좋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합해진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바이오로직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로직스 하니까 물류회사인 줄 알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었는데요. 2011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기면서 그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을 붙인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항원 단백질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RNA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예, 저희 회사 이제 백신을 단백질 서브유니트 백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막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일정 성분을 저희들이 항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mRNA나 비복제 아데노바이럴 벡터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물질을 사람의 몸에다가 집어넣고 그 유전자 물질이 사람의 몸에서 항원을 만들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좀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단백질 백신은 과거부터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최근에 플루 백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했고 안전하게 이제까지 잘 사용해왔던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백신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허가가 난 그런 처음 이제 출시되는 그런 백신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백신은 이제 독감 백신에서도 여러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안정성이 이미 입증이 됐다는 게 장점인데요. 이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어주벤트, 이 면역 증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그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아주반트가 이제 좋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백신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단백질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아주반트 면역 증강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반트는 뭐 흔히 이제 TLR4 에고니스트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모노포스폴리피드 A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3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제약회사인 GSK가 이제 MPL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이들이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장균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노포스폴리피드 A의 일종인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거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좀 받았지만 아주반트 기술이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데 이 이제 백신을 개발한 후발주자로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m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이제 태생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이제 UK주, 남아공주, 뭐 브라질주, 뉴욕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변이가 일어나지만 어차피 이제 병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에 붙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중에서 변이를 잘못 일으키면 병을 안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부위가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 관련되는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원 단백질에 이제 그 단백질만을 이제 써서 저희들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또 저희들의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또 100% 다 막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아미노산 서너 개가 이제 이렇게 자꾸 변이를 일으키면서 다른 이제 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상 동물 실험을 통해서는 저희 이제 후보 백신 지금 현재 임상 1상에 있는 백신이 타 백신에 비해서 뭐 상당히 이제 교차 반응이 변이주에 대해서도 교차 반응이 잘 일어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항원 단백질 백신에 뛰어난 면역 증강제 기술 어주번트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1상을 지난 2월 말에 이제 시작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4월 초까지 2차 접종까지 끝이 나고 나면 아마 5월 중에는 저희들 이제 중간 리포트가 1상 시험에 대한 중간 리포트가 나올 거고요. 이어서 이제 2상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과연 이제 3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식약처라든지 기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드 에피카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면역 대리 지표를 가지고 하느냐 뭐 하는 이런 비혈등성 시험으로 효과를 입증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그 효과가 기존 백신 또는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생산을 해서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백신 개발도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백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는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균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 기술인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 세균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 표면에 있는 그런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에만 가지고는 안 돼서 거기에다가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붙여서 만드는 그런 유빅터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현재 장티푸스 접합 백신을 임상 3상을 마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렴 구균 백신, 수막 구균 백신을 일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랫폼이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게 된 그런 기술로서 이제 유임트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바이올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면역 증강 기술이다. 이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우리 생체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면역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면역 보조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면역 보조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ECML 이런 부분, 이런 성분인데요. 그 성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그런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코로나19 백신 그 임상과 관련해서 그 면역 대리 지표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 용어가 좀 다소 어려운데 좀 짧게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ICP라고도 하고 이제 COP라고도 하는데 면역 대리 지표 또는 이제 방어 면역 지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존에 허가가 나 있는 제품하고 이제 비교 임상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기존의 허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백신의 이제 효과가 뭐 70%, 80%, 90%라고 했었을 때 그런 백신들이 가지고 있는 3상 데이터에서의 면역학적 결과가 이제 전체 항체의 역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화 항체 역가가 얼마가 되는지, 또 일부는 이제 세포성 면역의 그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이제 자연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누가 걸리나를 이제 비교하는데 그 시험을 지금 현재는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기존의 백신의 효과가 있었던 백신이 가지고 있는 면역학적 성질, 그 우리 이제 혈청학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어떤지를 비교를 해서 동등 이상일 때에는 이 백신도 이제 유효한 효과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물과 이 새로 개발하는 그 약물의 효능을 비교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그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방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신 다른 지표로 가지고 이 정도의 지표가 비슷하면 방어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 제언해 주실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 생태계는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잘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좋은 말 중에서 이제 돈으로 지식을 만드는 게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게 공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은 이제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초 이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학이 발전을 하고 그 공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연계관계가 되는데요. 그 말은 이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또 좀 많이 해주고 또 대기업에서도 벤처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잘 설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산학, 연, 뭐 병원 이런 데까지 다 연계해서 네트워크도 잘 돼 있고 오픈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아마 나고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만약에 제가 덧붙인다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막 대학마다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시키겠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학을 가르쳐서 좀 더 많은 기초 지식과 이런 이제 뭐 그런 지식을 많이 해놔놓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그런 지식이 풍부하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잘 양성하고 좋은 일꾼으로 키워내겠으니까 학교에서는 좀 창의성과 기본적인 과학적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유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돼서 코로나 종식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치가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프랑스 몽펠리에대 공동연구팀은 김치의 풍부한 유산균과 김치 재료로 쓰이는 배추와 마늘, 고추 등에서 코로나19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김치 성분이 코로나19로 생기는 인체 내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유도하는 수용체를 비활성화해서 코로나19 증상을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뚱뚱하면 유방암 등 일부 암에 걸렸을 때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 보건센터 연구팀은 암 환자 630여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만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1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 환자 가운데 비만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사망 위험이 26% 높았고 췌장암의 경우는 36% 높았습니다. 다만 비만과 암 생존 사이의 관계는 복잡해서 반드시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이 또 폭발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타쉽 프로토타입 SN11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이륙해 고도 10km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타쉽 폭발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 12월부터 스타쉽의 고고도 시험 비행에 착수했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던 우주선을 로켓 엔진 역추진을 통해 똑바로 세워 직립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한승용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 교수는 절연체 없이도 작동하는 초소형 고온 초전도 자석을 개발해서 전기전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한 명씩 선정해서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봄날의 과학 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 산책은 우주개발과 바이오,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등 4대 분야별 과학 주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운영합니다. 또 주제별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저명 과학자의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가 도입됩니다.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 최대 이틀의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